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비읍자로 시작하는 섹터가 강한데요. 바이오, 배터리, 방산. 오늘은 방산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거래 정지가 기업 분할하고 풀리니까 그렇죠. 네. 대장주가 돌아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강한데. 네. 방산주의 수익률 현황부터 체크할까요? 맞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돌아오자마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굉장히 주가가 좋은데 오늘 네. 10월 7일자 기준으로 어제 그러니까 10월 6일자 종가 기준으로 160%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여전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인적 분할 되고 나서는 아직 새로 목표가 산정이 안 돼 있는데 아마 조만간 3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목표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나머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없을 때 현대로템하고 LIG 넥스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거 보시면 현대로템 오늘자 기준으로 사실 6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5만 7천 원인데요. 네. 현대로템도 만만치 않게 113%대 10월 6일 기준입니다. 113% 수익을 나타냈고요. 최고점 구간에 있고요. LIG 넥스원도 최고점 그 기준으로 10% 안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풍산까지 총알을 만드는 풍산까지 평균 수익률이 약 70%에 달할 정도로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압도하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를 제외하고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이나 뭐 풍산이나 다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랑 하나시스템이 상당히 좀 그 고점 대비 여전히 룸이 많이 남아 있고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그 약간의 그러니까 아이템별로 방산 아이템별로 수주 받는데 좀 시차가 존재하는데 한국항공우주가 수주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25년하고 26년의 실적의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방산주 업황이 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방산주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크게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내년 2월이면 3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행되고 맞습니다. 있고요. 중동에서 또 네.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 네. 그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군비 확충에 대한 필요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뭐 이스라엘 전쟁하고 뭐 국내 방산주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네네. 있어요. 우리가 약간 전통식 재래식 무기이긴 네네. 하지만요, 그죠? 네, 방산주를 둘러싼 최근 이슈들 볼까요?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 국내 방산주의 뭐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첨단 무기 쪽이 굉장히 약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첨단 무기 쪽에도 LIG 넥스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형 네. 패트리어트인 그 미사일을 만드는 LIG 넥스원이 있고요. 심지어 LIG 넥스원이 최근에 이라크에 3조 7천억 수주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방산주의 가장 강점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금리를 또 빠르게 25bp 내릴 걸 예상했는데 50bp를 내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표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업률 지표도 잘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업 지표도 잘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내 지수를 강하게 누르는 또 미국 지수가 더 탄력 있게 못 가게 막는 게 역시나 경기 침체의 우려인데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경기와는 상당히 무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국내 방산업체들이 유럽이 시작 단계지 유럽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동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아시아 골고루 글로벌로 확장 단계에 있다는 거고요.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감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토를 포함해서 군비 경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자국이 알아서 국방비 증액해서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만 해도 연평균 그 GDP 기준으로 3.9에서 4.1%까지 올라갔고요. 나머지 뭐 이라크라든지 뭐 이란이라든지 이쪽 중동 쪽 아랍에미리트 이쪽 같은 경우는 4%가 넘습니다. 총 GDP에서 4.2%가 넘고요. 숫자가 계속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국방 방산 수출이
단순히 폴란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출국이 15개 국가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구조적인 성장을, 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라크에 수출하는 천궁2를 포함해서 수출 품목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 내년 기준으로 방산 수출 목표가 200억 달러, 약 28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글로벌 탑 10에서 이제 탑 5까지 노리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이라크의 그 천궁2뿐만이 아니라 호주의 압도적인 그 호주에서 이 수주받은 레드백, 이 레드백 같은 경우는 독일의 라인하르트가 뭐 압도적인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건데 이거 역시도 국내에 현대 로템이 수주를 받으면서 상당히 기술 진입 장벽에도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뭐 말씀 주신 대로 젤렌스키가 이제 9월 말에 유엔에 미국 종전 계획도 제출하고 모스크바 직접 드론 공격도 감행하면서 오히려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전 세계가 막연한 이제 평화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타겟으로 나오는 데가 폴란드거든요. 그래서 폴란드가 급하게 지금 그 무기를 수주를 하고 있고 지금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 엄청난 전력 손실이 어느 정도 되냐면 뭐 예를 들어 전차 900대 가까이 155mm짜리 곡사포가 630대. 그러니까 EU가 전체 보유한 양의 약 전차 같은 경우는 22%, 그다음에 곡사포 같은 경우 포 같은 경우는 31%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손실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폴란드가 지금 가장 빠르게 복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그 주변국들 루마니아, 뭐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이런 회사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서 상당히 국내 업체들의 기회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유럽이 이 국내 방산 업체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는 거를 견제해서 사실은 우리도 자체적으로 양산할 게 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유럽 최대 전차 업체, 요거 재미난 사실인데요. 독일의 레오파드가 현재 월에 4대 정도밖에 양산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밝혔어요. 한 달 전에 야 우리 월에 20대까지 목표 올릴 거야. 근데 굉장히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다. 왜냐? 레오파드가 헝가리에 2018년에 44대를 주문했는데요. 아직까지 6년이 지난 24년 시점에 18대밖에 인도를 못했습니다.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밖에 인도를 못했기 때문에 헝가리에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거는 28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방산물자의 생산 캐파나 납기를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아무리 자체적으로 조달한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의 갭이 존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국내 기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수주를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을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따져봐야 될 것은 뭐 기업별로 물론 뭐 수주나 네네. 이런 현황들은 다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방산주의 밸류 자체가 그럼 지금 많이 올라와서 네네. 이제 비싼 수준이냐? 네. 네, 그걸 좀 봐야겠어요. 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방산주를 뭐 2차 전지처럼 밸류를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방산주가 보시면 코스피가 지금 15배 정도 수준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풍산까지 전체 올해는 이제 10월 달이니까 이미 다 지나갔고 내년에 PER을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풍산까지 대략 14배 정도 수준입니다. 14배 후반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 지금 주가 엄청 빠져서 15배인데 코스피의 평균 딱 15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방산주는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죠. 매년 수주 실적을 갱신하고 있고 실적을 갱신하고 있는데 왜 PER이 낮냐면 심플합니다. 숫자가 올라오는 만큼 주가가 올라오는 만큼 숫자가 명확하게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고요. 내년 기준으로 하면 12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코스피 평균 내후년 26년 기준으로 하면 코스피 평균보다 떨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아직은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약간 위에 있는 수준이고요. 현대 로템하고 하나 시스템은
그리고 풍산하고는 평균 밑에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방산주가 계속 구조적으로 좋아진다고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계속 주가 올라가는 게 계속 밸류에이션 부담을 받는 거고요. 현대 로템이나 하나 시스템이나 풍산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똑같이 방산주가 부각받으면 후발주자가 갈 확률이 더 높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춤할 때 현대로템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가가 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로템보다 더 못 간 거는 사실 LIG 넥스원이나 하나 시스템이니까 저는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풍산 요 밸류에이션이 낮은 평균 미만인 것들한테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대충 이제 시장 퍼 정도, 그보다 조금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럼 방산주 가운데 이제 관심주를 알아볼 텐데요. 예전에는 방산주 가운데 대장주가 한국항공우주였죠, 그죠? 카이였는데 예전에.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좀 존재감이 되게 낮아졌고. 맞습니다. 네네. 최근에 대장주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 현대로템, 네네. 뭐 하나오션, 네.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네네. 기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김지훈 대표님 관심주는 이게 방산주가 너무 좋은 게 방산주 관련된 ETF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자산운용에 플러스 방산 ETF 하나라서 네. 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아 보이고 현대 로템도 좋아 보이고 한국항공우주도 좋아 보인다. 그리고 LIG 넥스원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하면 방산주는 굉장히 고르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방산주 ETF가 주당 뭐 2만 원도 안 되는 꼴이니까 뭐 퇴직연금 계좌나 연금저축계좌나 뭐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 모아두시는 전략은 굉장히 좋은 전략처럼 보이고요. 네. 다만 한 가지 꼽자면 심플하게 상대적으로 똑같이 주가가 올라왔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쪽,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전히 없는 쪽은 풍산입니다. 그런데 풍산을 고르지 않은 이유는 풍산은 구륵값에 대한 신동 가격에 대한 변동폭이 커서 아무래도 똑같이 밸류에이션 낮은 현대 로템보다는 변동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사실 굉장히 환율 못지않게 맞추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난 시간에 나와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렸는데 주가 측면이 아직 업사이드가 더 많이 남아있고 밸류에이션도 훨씬 싼 현대 로템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 로템은 방산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철도하고 나머지 기타 사업부 에코플랜트 쪽에서도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독일제 노후화된 전차 교체 수요가 호주에 스타트를 끊었고 이게 이집트, 사우디, 슬로바키아, 오만 등 다양한 글로벌 국가로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관련돼서도 올해 6월달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 2,700억 고속철을 수주했고요. 2,400억짜리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2층 객차 또 추가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0월달에 굉장히 큰 건이 있는데 2조 이상의 168개 차량의 모로코 고속철 사업이 지금 10월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곧 발표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정보 제공 요청서는 제공한 상태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고속철 철도 사업부에 대해서도 수주의 모멘텀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넥스트 루마니아로 부상하고 있는 그 폴란드 외에 지금 에스토니아 그다음에 이 노르웨이 이쪽에서 지금 K9 수주 후에 K2와 유사한 또 레드백과 유사한 아이템들이 폴란드 외의 국가에서 주목을 받는다는 거고요. 폴란드 외의 국가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그다음 이런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도 GDP 대비 4% 가까이 엄청나게 높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고요. 영국하고 스페인, 노르웨이에서 아무래도 서유럽에서는 그 수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 뚫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냐 그런 측면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 K2가 드디어 K2-2 2차분 180대가 아마 하반기에 나오면 3분기보다 4분기, 2분기에도 사실 컨센을 대폭 초과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좋아지는 숫자가 계속 더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K2 전차 가격 경쟁력이
독일의 최신 레오파드나 미국 신형 M1A2보다 더 경쟁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전착도 추가 수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루마니아가 350대의 기존의 노후화된 전차를 교체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아마 폴란드 관련돼서는 24년도보다는 25년도, 26년도가 극대화될 거로 보는 게 지금 현대로템의 전체 매출이 인식되는 게 드디어 24년에 폴란드 수출분이 65%, 전체 수출의 65%고요. 내년이 68%까지 올라가고요. 26년에 70%까지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K2 전차가 2차분까지 하면 최소한 2027년까지 실적 담보로 한다는 거고요. 그 레일 솔루션 적자입니다. 근데 올해까지 계속 적자인데 25년, 26년에 아까 우크라이나 고속철, 그다음에 매사추세츠 고속철 이게 실적으로 차근차근 반영되면 예, 계속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지킴이 김지훈 대표와 함께 그동안도 우리가 쭉 2차 전지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네. 예. 이제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가. 그러면 수익률을 얼마나 좀 회복했는지 좀 먼저 알려주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물려 계셔서 훨씬 더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추세가 예사롭진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수급이 말해주고 있고요. LG엔솔이 이제 연초 가격대까지 회복이 됐고요. 물론 여기 보시면 이거 수익률표를 보시면 사실은 아직도 뭐 SKC라든지 고려아연이라든지 2차 전지와 전혀 모멘텀이 무관한 걸 올라온 걸 제외하면 10개 미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직도 멀었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집중됐다면 지금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LG 화학이라든지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지 PNT라든지 뭐 DI 동일, 피롭틱스 이런 기존에 잘 나가다가 박살난 종목들이 다시금 굉장히 빠르게 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전체 최고점 대비로는 아직도 60%대가 넘는 손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연초 대비로는 많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연초 대비는 아직도 평균 내보면 물론 플러스 난 것들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27% 정도 연초 대비 마이너스 난 종목들이 아직 많고요. 상당히 많고요. 저는 그래도 2차 전지가 기존의 좀 양극재 업체들, 그러니까 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에 상당히 또는 뭐 전구체단의 에코프로 머티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강했다면 지금은 뭐 나쁘게 얘기하신 분들은 뭐 양극재 외에 나머지 그 재료 업체들한테는 너무 모멘텀이 약하고 사실 뭐 수급이 안 붙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실은 양극재 업체들보다 비양극재 업체들 쪽에서 실적 모멘텀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비양극재 단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주가 상승 탄력은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더 탄력 있게 가려면 포스코홀딩스나 LG에너지 솔루션이나 LG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이 상위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회사들의 가격대가 뭐 예를 들어 LG엔솔 같은 경우는 40만 원이 뭐 깨지면 안 되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37만 원이 유지돼야 되고 그런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지지하는 가격대, 그 사람들이 많이 이 가격은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하는 가격대를 좀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 한 달 동안의 흐름은 지지하는 가격대를 좀 잘 깨트리지 않고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익률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멀었고 결론은 더 지금 과거에도 양극재 외의 업체들 강한 업체들이 앞으로도 계속 강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최근 이슈와 업황을 좀 볼게요. 이번에 올라온 건 어쨌든 LG엔솔이 주도했고요. 네. 외국인들 기관들이 주식을 샀고 독일에서 뭐 보조금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약간 언급이 됐고 또 주말 사이에는 유럽이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최대 38.5%인가 올리기로 확정됐어요. 46.3%. 40, 네, 6%. 46%네. 46.3%.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2차전지 업황에는 이제 우호적으로 가는데요. 네. 결국은 또 판매가 늘고 실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업황 볼게요. 예. 제일 중요한 건 판매입니다. 네. 8월달 전기차 이제 완전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순수 전기차가 플러스로 전환돼서 91만 대 판매를 기록했고요. 유럽이 야 이거 31%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판매량 줄은 거 아니냐 하지만 이게 유럽이 프랑스하고 독일이요 60%대 마이너스에서 지금 회복이 된 겁니다. 제가 9월달 데이터 아직 집계 안 됐는데 9월달 데이터가 독일이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네. 8.7% 플러스 YOY로도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당연히 독일 제외한 9월달 영국하고 프랑스는 20% 가까이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탑 10 중에 재미난 게 그 테슬라하고 BYD를 제외한 8등의 현대기아차 중국을 포함입니다. 그럼 이제 중국 제외하고 볼게요. 중국 제외하고는 현대기아차의 아이오닉이 3등을 기록했습니다. 중국과 유럽 포함해서 엄청나게 올라왔고요. 현대기아차가. 그다음에 전체 판매량으로도 44,000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 테슬라가 88,000대로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비테슬라에서 35%에서 40% 가까운 성장이 나왔고요. 테슬라는 성장률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15%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현대기아차 10%까지 올라왔고요. GM하고 스텔란티스, 포드를 모두 제쳤습니다. 그다음에 역시나 그 유럽에서 보면 유럽의 그 CATL하고 LG엔솔이 모두 부진했는데요. CATL하고 LG엔솔, 파나소닉 모두 부진한 틈을 BYD하고 SK온이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데이터에 보시면 이게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LG엔솔이 7, 8, 9 합쳐서 LG엔솔이 78% 정도 성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면에 파나소닉은 미국에서 약 25%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 물량을 상당히 LG엔솔이 지금 뺏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 탑 10 중에 CATL하고 BYD의 성장세 더불어서 CALB라는 5등 업체가 지금 조금 성장률이 뭐 40% 가까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중국 업체? 네, 중국 업체입니다. 네. 네, CALB 중국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견제는 필요해 보이고요. 엊그제 이제 한 5일 전에 LG엔솔이 중국 현지에서 그 베이징 2024년 중국 자동차 품질 연구 성과 시상식에서 배터리 품질 관련돼서 중국 CATL이랑 BYD를 제치고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체적으로도 자동차 리서치 컨설팅 전문 업체들이 51개 브랜드 128개 모델을 테스트해서 파워트레인 뭐 다 이런 것 전체적으로 부문별 모든 품질에서 LG엔솔이 최우수 상을 수상했고요. 당연히 그런 측면으로 보면 LG엔솔에 대한 중국 업체들도 LG엔솔이 세계 1등 배터리 업체라는 것을 증명한 케이스고요. 한국 외에 중국과 유럽 배터리 소재 업체들 CATL, BYD도 모두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인 지금 트렌드, 시장 트렌드 변화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재미난 게 유럽이 지금 유럽에서 중국의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6월 달에 11.1%에서 8월 달에 7.7%까지 감소했습니다. 이게 아까 모두에 말씀 주신 충분한 관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상하이 자동차 SAIC의 MG 브랜드가 유럽에서 압도적으로 1등인데 이게 11월 달부터 46.3% 관세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65% 판매량이 감소했고요. 7월 달에도 50% 넘는 판매량이 감소가 했습니다. 그래서 7, 8월 달에 연속으로 지금 판매량 감소가 나오는 걸 보니까 당연히 관세 영향을 받는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BYD는 17.4%로 관세가 SAIC보다 훨씬 적게 적용받으면서 BYD가 항상 2등 2위권이었는데 1등으로 올라섰고요. 요 틈을 타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8%대 지금 시장 침투율 정도인데 10% 중후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충분히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현대기아차 지금 엄청나게 잘 팔고 있는 EV3랑 캐스퍼가 EV3는 10월 달에 유럽에서 양산되고요. 12월 달에 캐스퍼 EV가 유럽에서 양산됩니다. 그래서 중저가 차종이 대거 지금 유럽에서 스타트 끊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아이오닉 5가 미국에서 9개월 만에 누적 3만 대 이상 돌파하는데 이게 왜 기대감을 갖고 있냐? 보조금을 못 받은 차종입니다. 지금 조지아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6개월 앞당겨서 10월 달에 아이오닉 5 2025년 버전을 양산하는데 연간 예상되는 거는 30만 대에서 50만 대입니다. 그리고 SUV 신형 아이오닉 9이 양산 예정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뭐 가동률 우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80%대에서 90%대 가동률 나오고 조지아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앞당긴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첨단 생산세액공제 AMPC를 적용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당장 이 조지아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이 첨단 생산세액공제를 받으면 아이오닉 5의 가격도 떨어지고 현대차의 마진도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 부분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10%대 점유율 유지한다고 보면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SK온 밸류체인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최근의 이슈들 판매 쪽으로 봤습니다. 결국 이제 캐즘을 극복해서 이제 가야 되는 이제 상황들인데요. 조금씩은 이제 나아지고 있고, 자 밸류 체크를 할 텐데 그동안 이제 2차 전지가 오를 때 사실은 밸류를 땡겼었기 때문에 그죠? 맞아요. 이익을 네. 땡겼었기 때문에 밸류가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이제 드라마틱하게 낮아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직은. 맞습니다. 네.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사실은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움이 내년 기준으로도 PER이 100배 수준이고요. 정상적인 PER을 논하려면 26년도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한 50배 후반 정도 수준이고요. 뭐 모든 2차 전지 업체들을 다 비싸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11배 정도 수준이고요. LG화학은 뭐 13배, 삼성 SDI 13배,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코스모신 소재가 그나마 양극재단에서 가장 뭐 저렴한 37배 정도, 뭐 대주가 한 40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한 45배. 그래서 평균 내보니까 25년도 돼야지 뭐 평균 PER이 뭐 한 7배 정도, 26년도 평균 PER이 한 30배 초반 정도, 네, 그렇게 보고 있어서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그 와중에 밸류에이션 낮은 업체들, LG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아니면 그 양극재단에서는 뭐 코스모신 소재 이런 회사들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쨌든 대형주들의 셀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소재주들도 조금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뭐 변동성이 좀 있고, 그러면 현재 지금 시점에서의 김지문 대표님의 관심주는요? 그 전구체가 양극재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양극재 70%를 담당할 정도 상당히 중요한 소재고요. 전구체. 네, 전구체. 전구체 말고 네, 전구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구체에 결국은 리튬을 결합하면 그게 양극재가 되는 겁니다. 리튬 결합하기 바로 직전 단계입니다. 근데 전구체는 제가 소개해드릴 에코앤드림이라는 회사의 그 부사장님이 밝혔듯이 우리는 캐즘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상황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 무슨 말이냐? 심플하게 얘기하면 쇼티지다. 그런데 에코앤드림이 그 메가 업체들, 소위 말하는 상위 포스코 퓨처엠, 뭐 CATM,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그 상위 업체들, 뭐 BTR, 뭐 중국의 샹샹 이런 네. 업체들에 납품하는 게 아니고 하위 업체인 벨기에의 유미코라는 업체에 납품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공장을 계속 앞당겨 달라고 해서 양산 시기를 1년 넘게 당기고 있고요. 5만 톤을 계속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업체에 납품하는 수준이 아닌데. 그래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것만 내년에 매출이 한 뭐 5배, 영업이익이 7배에서 8배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새만금에 증설하는 거 그것도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추가 더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으로 치면 에코앤드림은 양극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 훨씬 비중 단에서는 아직 낮기 때문에
에코앤 드림 내에서 전체 매출에서 전구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 올라오려면 25년 이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에코앤 드림 심플하게 실적 흐름만 보시면 올해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요. 지금 내년에 아마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가 지금 2025년 만약에 5만 톤이 풀캐파로 돌아가면 대략 한 5천억 이상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계산하면 간단합니다. 사실은 양극재 톤당 지금 27불 정도 수준이니까 27불에 가격 70% 곱한 다음에 거기에 환율 곱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 5만 톤의 전구체가 그 지금 마진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뭐 중국의 업체들 평균 마진 계산해서 하시면 그게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코앤드림이 사실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는 밸류에이션은 훨씬 부담이 없는 수준이고 그리고 재무 구조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 좀 더 안정적인 수준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부담이 낮기 때문에 전구체의 모멘텀을 본다고 하면 1등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는 에코앤드림 쪽에서 조금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에코앤드림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 주가 부담이 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반도체가 뭐 시장의 주도주였다가 지금은 뭐 반도체가 좀 못난이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네네. 보니까 수익률부터 체크하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서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진 건지 인덱스 코스피와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네, 코스피 지수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요. 예. 평균적으로는 뭐 플러스 수익 난 것도 여전히 1월 달 대비해서는 기준점은 1월 달로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초 대비.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대략 코스피가 약 3.7% 연초 대비 하락했는데 삼성전자 포함해서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시가총액 기준으로 5천억 이상 되는 것들만 모아봤는데 평균 한 거의 20% 가까이 정도. 네. 약 그건 19%. 이제 연초 기준이니까 그렇지. 네, 최근에 주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맞아요. 흐름이 좋았어요. 상반기 흐름 좋은 거 포함입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그거 빼면은 30% 넘게 그러니까요. 대략 한 3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하반기 더. 기준만 하면 네. 7월 달부터 7, 8, 9, 10 그러니까요. 4개월 동안 보면 네. 35% 넘게 빠졌고요. 네. 반도체도 뭐 2차 전지급은 아니지만 고점 대비 40% 빠진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참. 네,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요. 다만 그럼 주가 빠진 것만큼 이익이 깨졌냐? 그거는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뭐 그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나오는 것도 있고 심지어 네. 이제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주가 빠진 거보다 이익이 같이 떨어지면 주가 자체가 매력이 없는 건데 주가 예를 들어 30% 빠졌는데 이익은 15%밖에 안 빠진다? 그럼 그 15%만큼은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실적 추정치가 지금 조금 낮아지고 있는데 근데 막상 또 실적 까보면은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수익률 현황 보면 근데 보시면 야 그러면 고점 대비 지금 40% 가까이 빠졌으니까 주가가 매력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하고 사는 게 맞지 지금 계속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오늘자 기준 10월 7일자 기준으로 보면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밑에 소부장단에서 탄력 있는 종목들이 간혹 한두 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라기보다는 뭐 다른 TSMC의 밸류체인이라든지 뭐 마이크론의 밸류체인이라든지 뭐 인텔의 밸류체인이라든지 퀄컴의 밸류체인이라든지 다양한 글로벌 상위 업체들, 빅테크 업체들,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이라든지 고객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좀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부장 업체들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글로벌 업체들로 매출 비중이 있는 것들 찾아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 HPSP 같은 경우는 TSMC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뭐 그런 업체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이 20%가 넘고요. 그런 상위 빅테크 업체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빠지더라도 올라올 때 굉장히 좀 탄력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런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장비 업체들만 좀 주목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그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여전히 이 장비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장비 업체들보다는 소재 업체 쪽에 좀 더 주목해 보자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정말 뭐 굳건할 줄 알았는데 한번 또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확 오르는 기간들이 환호하는 기간들이 짧아요. 그죠?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연초에 뭐 맞습니다. 처음에 오를 때는 뭐 80%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 그랬죠. 네네. 확 환호성 이제 목표가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때부터 이제 또 뭐 빠지기 시작하고 외국계 보고서 나오고 겨울이 맞습니다. 왔다 네, 네. 한참 이랬는데요. 네. 그럼 이제 반도체 업황을 좀 점검을 해보죠. 일단 HBM 쪽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수요가 견조한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네. 문제는 좋아질 거로 생각했던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쪽에서의 걱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 HBM보다 레거시가 훨씬 공급이 더 타이트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레거시가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 심플하게 보면 사실 서버 쪽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 스마트폰이 연초만 해도 폴더블 폰이 잘 팔렸는데 그 폴더블 폰이 상당히 많이 좀 주춤해졌습니다. 저도 상당히 계속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폴더블 폰이 주춤했고요. 결정적으로 아이폰 16이 너무 안 팔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계속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모바일 칩 쪽에서 재고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 스마트폰 수요 둔화 때문에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둔화가 좀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단에서 이 D램 반도체 외에 낸드 쪽이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월별 기준으로 20%씩 YOY 대비해서 20%씩 성장하다가 지금 심지어 3분기에는 YOY 낸드 가격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HBM 캐파 때문에 일반 D램 공정을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최첨단 미세 공정, 선단 공정 때문에 미세 그 공정으로 인한 일반 레거시 쪽 생산 능력 캐파가 감소되는 건 분명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좋을 네.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공급 사이드가. 네. 근데 결국 수요가 안 받쳐주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네, 수요가 안 받쳐주는데 네. 공급이 더 급격하게 줄면 가격적으로는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잘 팔려야 되고 가전도 잘 팔려야 되고 반도체도 다 잘 팔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모바일 외에 부진했던 그 부분을 디스플레이 쪽이나 가전 쪽에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쪽도 여유롭지가 좀 않은 상황인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서버 위주로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면서 그거에 대한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말씀 주신 상반기에 뭐 80% 넘는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는 뭐 내년 것까지 다 팔 게 다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하이닉스는 아직은 삼성전자 불안하긴 하지만 삼성전자도 결국은 HBM 시장에서 3단 그 HBM3 8단 8단하고 12단 쪽에서 계속 하이닉스랑 치고받고 계속 경쟁률 뺏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네. 하이닉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점유율을 뺏길 위기에 있는 거고 아무리 메모리 업체 중에 AI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하지만 하이닉스는 그 나머지 그 HBM을 제외한 부분에서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부진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면 전체 매출에서 이 HBM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 돼야지 이제 40% 완짝이거든요. 전체 HBM만 판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HBM 외에 일반 D램과 낸드가 다 좋아져야 됩니다. 그걸 보니까 3분기에 하이닉스 기준으로 낸드 출하량이 마이너스 8%, 가격이 최고 좋게 보는 데가 플러스 7%, 최고 나쁘게 보는 데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까 낸드가 출하량이 감소되기 시작하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HBM 아무리 좋아도 나머지 것들이 벌크업을 못 해줘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아까 휴대폰 말씀드렸는데 휴대폰 쪽에서 세트 업체들이 부진하게 되면 당연히 메모리 업체들은 단기 사이클 쪽에서는 부정적인 둔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내년에 지금 영업이익이 원래는 45조를 봤는데 지금 15%에서 20%까지 영업이익 감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계속 그 말씀하신 수요 공급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25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이 메모리 레거시 쪽에서 보수적으로 설비 투자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 반등이 다시 그 3, 4분기 조금 부진했다가 내년 1분기에 드라마틱하게 나오면 그거를 주가에서 반영할 거고 업종 내에서 가장 지금 하이닉스가 프리미엄을 가장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에 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싼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없는데 조금 더 숫자가 찍혀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7조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게 YOY 대비해서는 25% 나오는 수준이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에서 영업이익이 5조에서 6조 예상하거든요. 요 정도 수준은 좀 나와야지 시장 기대치를 초과하는 거지. 만약에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영업이익이 뭐 4조 대 나오고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 5조 초반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좀 시장은 실적에 대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하고 연동돼서 그죠? 엄청 네. 올랐다가 변동성도 있었고 사실은 삼성전자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렇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도 뭐 헤매고 그죠? 뭐 네네. 6만 원이 깨진 막 이런 지경까지 네네네. 가고 그랬으니까 워낙 그 약한데요. 밸류 말씀하셨지만 뭐 밸류로 보면야 글로벌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뭐 밸류가 낮다고 해서 이게 오르는 걸 담보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밸류 체크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내년 기준으로 9배고 하이닉스가 5배니까 사실 이 밑단의 업체들 사실 볼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뭐 한미반도체 주가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30배가 넘고요. 리노고 뭐 25배, HPSB 21배, 이수페타 뭐 14배, 이오테크닉스 뭐 19배 이러니까 파크 시스템즈 26배.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봐도 너무 싼데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 빠진 거보다 이익의 컨센이 더 빠지냐 이걸 보시면 되는데 심플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직까지는 이익 컨센이 그렇게 줄진 않았습니다. 아까 추정치가 대략 하이닉스 기준으로 20% 빠진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한번 연간 추정치로 보면 연간으로는 분기별로는 지금 20% 빠졌다고 보는데 지금 인터넷이 안 되네요. 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연간 추정치로는 여전히 20% 정도 올해 연말까지 20% 내년에 뭐 100% 이상의 이 컨센을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 뭐 480%까지 이익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PER이 지금 8배 뭐 5배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올해 3분기 실적이 좀 그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당연히 다시 디램하고 낸드 가격이 회복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근데 지금 빅테크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이 나든 수익성 뭐 여부 따지지 않고 계속 투자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스탠스를 강경한 AI 서버 쪽에 대한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의 주가 수준보다 이게 레벨이 더 많이 떨어진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반도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아마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미리 사신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싸게 사신 분들이야 아직도 수익권이 맞아요. 그런 경우야 뭐 네네. 사실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 최근에 사신 분들은 손실이고 당연히 그죠? 네네. 네. 지금 시점에서 또 그러면 소위 좀 주식을 더 사서 물타기를 해야 되는가 네. 네?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신규로 뭐 사실 분들이야 천천히 나눠 사시면 그렇죠. 되는 거니까 네네. 그죠? 네. 다른 또 초이스들도 네네. 있잖아요, 그죠? 보유자들이 좀 고민일 거예요. 근데 전략하고 그 반도체 주식 가운데 좀 또 주목해 볼 만한 눈여겨 볼 만한 기업들은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철저하게 보유자의 영역이랑 신규 매수자의 관점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신규 매수자의 관점에서 분할로 지금 가격이 고점 대비 30-40% 내려온 마당에서 하이닉스가 지금 이익에 대한 컨센보다 주가가 더 빠질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반도체가 그렇게 너무 연초부터 달려서 계속 주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봤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규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반도체를 쓰는 쪽에서 우리는 생산성이 나오든 AI로 돈을 벌든 안 벌든 일단 26년까지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했으니까 든든한 뒷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규 관점에서는 저는 투자하기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는 절대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는데 갖고 계신 분들이 문제거든요. 예. 근데 갖고 계신 분들은 심플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럼 내가 여기서 반도체를 팔고 갈아타서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낸다는 보장이 있을까? 그 관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 반도체가 고점 대비 40% 빠졌는데 이익이 내년에 40% 빠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가는 심플하게 사람들이 보는 이익에 대한 기대값 멀티플과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잖아요. 근데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은 20%밖에 안 빠진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기대값 멀티플은 40% 빠졌으면 그만큼 요 20%의 갭만큼은 충분히 주가가 매력적이라고 보는 건데 저는 반도체가 아무리 디램의 또는 낸드가 레거시의 가격이 지금 3, 4분기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회복된다고 보면 지금의 가격대는 반도체 물리신 분들도 저는 버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요. 그 가운데 좀 눈여겨보는 기업들. 네, 근데 저라면 공격적으로 사실 하이닉스가 아무리 탄력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조금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갖고 있을 때 파는 전략은 좋지 않은 전략이지만 여유 자금이 계신 분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물타기 한다? 저는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소부장 쪽에 기회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보는데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몰빵 사업하는 게 훨씬 주가 탄력성이 좋고요. 반도체 입장에서는 2차 전지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오히려 반도체 빠질 때 덜 빠지고 2차 전지 오를 때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들이 몇 개 없습니다.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뭐 후성 이런 회사들입니다. 소재 업체들이 주로 이제 2차 네. 전지랑 물론 장비도 같이 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있지만 그렇죠? 네네. 소재가 많이 쓰니까. 소재가 네. 많이 쓰이고 네. 소재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습니다. 장비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전액에 들어가는 전해질 염 그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데가 후성이라는 업체밖에 없습니다. 전부 중국산을 쓰는데 후성이 유일하게 국내에 양산하고 지금 2,000톤 가량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성은 육불화 텅스텐 이런 특수 소재, 특수 가스, 뭐 냉매가스 이런 쪽을 하는데 이 냉매가스 쪽이 상당히 그 국산화가 안 돼서 후성이 최초로 국산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요거 전공정 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전공정이 좀 굉장히 캐파 증설도 되고 좀 이렇게 활발하게 캐펙스 투자가 일어나는데 그쪽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후성도 이 반도체 소재나 특수가스 쪽에는 기대감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YOY로 플랫한 수준만 돼도 주가 상당히 회복될 건데 지금 후성은 반도체 모멘텀도 못 받고 전해질 염에 대한 모멘텀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 커버리지 하는 증권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이 안 되는데 딱 한 군데 지금 실적 추정되는 데가 앞에 매출 숫자가 그걸로 바뀝니다. 자릿수가 바뀝니다. 4천억대에서 5천억대에서 6천억대에서 7천억대로 자릿수가 바뀌고요. 후성이 반도체도 부진하고 이 전해질염이 실제로 숫자가 안 찍혀가지고 올해까지 적자고 내년에 이제 흑자 전환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반도체와 2차 전지 가장 둘 다 하는 업체 중에서는 후성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꼭 봐야 될 게 솔브레인하고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이것도 전해액 모멘텀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전해액하면 엔캠만 생각하시는 엔캠은 엄청나게 주가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심지어 엔캠을 나쁘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재무 구조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엔캠보다는 솔브레인이나 솔브레인 홀딩스는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으면서 전해액도 꾸준히 캐파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투자 관점으로 보면 솔브레인, 홀딩스, 동아기업 이런 회사를 보면 좋은데 반도체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솔브레인하고 솔브레인 홀딩스니까 솔브레인 홀딩스는 해외 전액 증설하는 모멘텀이고요. 솔브레인은 국내 전액 증설하는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면 솔브레인 홀딩스를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후성하고 솔브레인 홀딩스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 투자 전략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